2025년 11월 26일 폴란드 국방부가 한 장의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오르카 프로그램의 최종 사업자로 스웨덴 사브의 A26 블랙킹해급을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한국 하나오션의 도산 안창호급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르카 프로그램은 30년 이상 논의된 대형 사업인데요. 폴란드 해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전력이었고 세계 방산업계가 오랫동안 주목해온 빅딜이었습니다. 경쟁에는 한화오션 외에도 독일 TKMS, 프랑스 나발그룹이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 방산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체결된 확정이 행계약 규모만 약 229억 달러, 환율 적용 시 약 3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파트너가 잠수함 하나에서 한국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 나온 해석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3,000톤급 이상의 대형 플랫폼이고 폴란드 발트해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절반의 진실이라고 봅니다. 크기가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 분석은 훨씬 날카로운 지점을 짚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기술 이전 조건의 구조 자체가 모순이었다는 겁니다. 최신 잠수함을 구매하면서 정작 운영 연수는 구형 방식으로 요구하는 식의 충돌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 기반의 해석이며 폴란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오르카 프로그램은 단순한 무기 구매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간 협상, 이른바 GGB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기술 성능 비교표보다 전략적, 정치적 계산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잠수함 패키지와 순항미사일 도입을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자체가 협상안이 유동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기울게 만든 더 큰 구조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유럽 방산 생태계 자체에 있습니다. EU는 방위산업 자립을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바이 유러피언 기조는 비유럽 방산업체의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탈레스, 라인메탈, 레오나르도, 사브처럼 이미 수십 년의 산업협력망을 가진 강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공동개발, 부품 조달, 현지 생산까지 얽힌 산업 생태계를 함께 팔고 나토 내 정치 동맹과도 연결됩니다. 이 구조 안에 처음 들어가는 외부 업체는 출발부터 다른 트랙에 서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여론과 일부 국내 언론은 사업 초기부터 한국의 낙찰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계속 참여했을까요? 이것이 장기 시장 진입을 위한 포석이었는지 아니면 냉정한 판단을 놓친 결과였는지는 한화오션과 방사청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음 자체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실제 위치를 다시 봐야 합니다. 탈락이 곧 실력의 패배는 아닙니다. 같은 시기 다른 바다에서 조용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025년 12월 페루와 잠수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 수출 실적입니다. 이 계약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앞서 페루에 수상함 4척, 약 6,400억 원 규모를 수출하며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됐습니다. 잠수함 계약의 우선 협상 지위도 그 관계에서 확보했습니다. 유럽 시장처럼 기존 산업동맹이 굳어진 곳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관계를 쌓아온 시장에서 잠수함 이름이 처음으로 수출 계약서에 올라간 겁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영역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2,000톤급 이하 중형 잠수함 시장, 그리고 기존 방산 생태계가 굳어지지 않은 신흥 해군 시장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포르투갈 등 추가 수출 목표 시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중심부가 막혀 있다면 유럽의 변방부터 두드리는 전략도 계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방산 앞에 훨씬 큰 무대가 서 있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인데요. 규모는 약 60조 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폴란드 탈락이 끝난 얘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 캐나다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유럽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 영국과의 안보 동맹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인데요. 폴란드에서 작동했던 정치, 산업 동맹 논리가 캐나다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캐나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교훈은 하나인데요. 플랫폼 성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현지 산업 협력 구조, 기술 이전의 실질적 매력,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 파트너로서의 신뢰 구축이 먼저입니다. 폴란드에서 놓친 것이 기술이 아니라 이 판을 읽는 전략이었다면 캐나다에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들러리였을까요? 폴란드 현지 여론은 초기부터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폴란드 정부의 공식 의도였는지 아니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는지는 공개된 문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정 대신 이 물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들러리였다면 왜 그 구조를 바꾸지 못했는가? 한국 방산은 지금 두 개의 현실 위에 서 있습니다. 페루에서는 사상 첫 잠수함 수출 계약을 땄고 폴란드에서는 33조 원대 우호 파트너 관계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하나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어디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는 판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증거입니다. 폴란드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어떤 장벽과 마주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인데요. 캐나다 60조 원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포르투갈 같은 시장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에 필요한 건 좌절이 아니라 판을 제대로 읽는 냉정한 전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한국 방산 분석은 계속됩니다.